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60조나 퍼부었는데 말아먹었다며 중국 간부들이 펄쩍 뛰고 있는데요. 이에 극비리에 몰래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 공무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교통부 소속 공무원 류웨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약 반년 전 우리 부서는 선진 교통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수저우시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저였죠. 우리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도시 환경은 유사했고,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버스-지하철 환승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앱, 대중교통 전용 카드 결제 시스템 등은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어요. 중국교통연구소에서는 연구 끝에 한국 모델 복제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제출했죠. 연구팀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중국 도시 환경에 적용했을 때의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임을 시사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저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성공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중국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터였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희 팀은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은 시스템 설계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조언해 주었고, 우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저우시의 지형과 인구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엔지니어들도 밤낮으로 일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긴 준비 기간 끝에 수저우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새로운 버스 노선이 개통되고 실시간 교통정보 앱이 출시되었으며 교통카드 시스템도 도입되었죠. 언론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중국 교통 혁신의 새로운 장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버스 노선은 오히려 정체를 악화시켰고 교통정보 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잦은 오류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시스템이 왜 수저우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것은 안전사고가 급증했다는 점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혼잡으로 인한 부상, 교통신호 혼란으로 인한 차량 충돌, 그리고 고행자 사고까지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SNS에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언론에서도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쏟아냈죠.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와 사고는 계속되었고 시민들은 이전 교통체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에서 저는 철저한 조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저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멀리하기 시작했고 상부에서는 연일 보고서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런 결과라니. 이런 질책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스템 설계는 한국의 모델을 거의 완벽하게 복제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중국 교통연구소는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고
엔지니어들은 설계대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상부에서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2주 안에 실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책임자를 교체하겠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인 분석에 매달렸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압박감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교통 전문가가 쓴 칼럼이었는데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즉 시민들의 행동 패턴, 교통 문화, 법규 준수 의식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해외 출장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상부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추가 지출을 동결한 상태였죠. 고민 끝에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사비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수저우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도시의 교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이었죠. 휴가 신청이 승인된 후 저는 서둘러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인 만큼 모든 준비를 혼자 해야 했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 시내 호텔을 알아보고 간단한 여행 가이드북도 구입했어요. 동료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잠시 쉬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수저우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시스템 설계도, 운영 데이터, 사고 보고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그리고 작은 노트북에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왜 신호 체계가 혼란을 초래했는가? 왜 버스, 노선이 정체를 악화시켰는가? 왜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반드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가 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경쟁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분명 좋게 보이지 않을 터였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차이점을 경험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항들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입국 수속의 속도였습니다. 저는 외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는데 단 2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간단한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만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죠.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종종 기계 오류나 시스템 지연으로 결국 수동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기계가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눈에 띈 것은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약 1m 높이의 이 로봇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고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중국어로 공항철도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로봇은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푸동공항에도 비슷한 로봇이 있었지만 종종 대답이 부정확하거나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마치 실제 안내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로봇의 안내를 따라 화장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비행기에서의 기내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공항 화장실 이용을 꺼렸을 텐데 급한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로봇에게 화장실을 물어보고 즉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뛰면서도 계속 고민했죠. 중국의 공항 화장실은 종종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화장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유료인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피하곤 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이 안내판은 각 칸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빈 칸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빈칸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물 내리는 레버 옆에는 비데 컨트롤 패널이 있었고 여러 기능 버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급 호텔이나 쇼핑몰에서도 비데를 볼 수 있지만 공항 화장실에서 모든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보았어요. 그것도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된 상태로 말이죠. 용무를 마치고 나와서 손을 씻으려는데 세면대 위에는 자동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 드라이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의 화장실에서는 종종 비누가 떨어져 있거나 핸드 드라이어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핸드 드라이어는 강력한 바람으로 손을 빠르게 말려주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부터 화장실 이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였어요. 시스템과 시설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로봇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화장실 이용이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공공장소, 특히 기차역이나 일부 공항에서는 화장실 이용에 소액이지만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공항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환경, 모든 안내판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질문이 있는 승객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공항 직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질문에 대충 대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공항 한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들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아직 서울 시내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차이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이 교통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내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수저우 프로젝트에서 벤치마킹했던 교통 시스템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수저우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기 위해 저는 공항철도를 선택했습니다. 티켓 발매기에서 서울역까지의 표를 구입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곧 열차가 들어왔고 많은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었어요. 수저우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다국어 서비스를 계획했지만 실제 구현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환승 안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이 안전장치는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역산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어요. 중국의 많은 지하철에서도 스크린도어를 도입했지만 일부 역에서는 설치가 지연되거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연결을 확인했어요. 지하철역 내에서도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제 중국 통신사 로밍도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수저우 프로젝트에서도 지하철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했지만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 불만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다시 한번 질서 있는 승하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탑승을 시작했고 노약자석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시범 운영 초기에 이런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원을 배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혼잡 시간대에는 무너지곤 했죠.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차량 내부의 각종 설비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안내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고화질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와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심지어 러시아워 시간대에도 소음 수준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중국의 지하철 차량도 외형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종종 디스플레이가 고장 나거나 안내방송이 불명확하거나 내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강남역에 도착해 하차한 후 저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수저우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벤치마킹한 부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역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버스 노선도와 주변 지도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탑승하려는 버스가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한다고 안내되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미 사용한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했어요. 이전에 지하철에서 하차한 지 30분 이내였기 때문에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말기에 표시된 금액을 보니 환승 할인이 정확하게 적용되었어요. 수저우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행정, 구역별로 다른 카드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버스 내부도 지하철만큼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전했고 모든 정류장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는 다음 정류장과 주요 환승 정보를 보여주었고 역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중국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습관이나 정시성에 문제가 있었고 차내 안내 시스템도 종종 오작동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개의 정류장을 더 지나며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문득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오늘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다시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호텔이 있는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하루 동안 경험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근처 역에 도착해서 하차한 후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거리는 깨끗했고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거리가 혼잡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먼저 노트북을 꺼내 오늘 관찰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의 특징, 중국과의 차이점, 그리고 가능한 개선 방안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록을 마친 후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해서 오늘의 관찰 결과와 내일의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은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나 운영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온 저는
TV를 켜고 한국의 뉴스 채널을 켜놨어요.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중국과 한국의 교통 시스템 차이에 대해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운영 철학과 시민 의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저우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관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수저우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찾고 중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죠. KTX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붐비긴 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영무원이나 안내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죠. 서울역에 도착해 KTX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대전까지 왕복 티켓을 끊었는데 목적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속철도 시스템 자체를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또한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간 규모 도시에서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표를 구입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했고 발권기와 직원 모두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중국에서는 종종 외국인이 티켓을 구매할 때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승차장으로 내려가기 전 저는 서울역 내부를 잠시 둘러보았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쇼핑, 식사, 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깨끗하게 관리되는 시설과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대형 기차역도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관리 상태와 이용객들의 행동 패턴에서 차이가 있었죠. 승차장으로 내려가자 KTX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 20분 전이었는데도 열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청소 상태도 완벽했어요.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었고 열차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쾌적한 좌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도 편안하지만 종종 청소가 완벽하지 않거나 좌석이 파손된 채로 운행되는 경우가 있었죠. 정확히 출발 시간에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속도, 다음 정차역, 예상 도착 시간 등이 표시되었고 모든 안내 방송은 다국어로 제공되었어요. 중국의 고속철도는 종종 출발이 지연되거나 운행 중 갑작스러운 감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KTX는 전 구간을 매끄럽게 운행했습니다. 차내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어제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KTX에서 발견한 특징들을 기록했어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심지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연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었죠. 중국의 고속철도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종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1시간 후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열차가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철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지연 운행이 빈번했고 심지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해 연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대전역 플랫폼에서 내려 역사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서울역보다 작았지만 시설의 질과 관리 상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역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승객들의 동선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소도시 역은 종종 대도시 역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격차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역사 내부를 둘러보다가 저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호기심에 저도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보니 역사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편의점,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또한 수유실, 무료 휴대폰 충전소, 관광 안내소 등 승객 편의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성심당에 도착해서 저는 튀김 소보로와 대전의 명물이라는 판타롱 부추빵을 구매했어요. 빵을 먹으며 역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주변의 청결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아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많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죠. 여기서는 특별한 단속이나 감시 없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에서 약 2시간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KTX를 탑승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고 서울까지의 여정도 완벽했습니다. 차 내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단순히 시스템과 기술을 복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운영 철학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한방 해결책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 그런 단순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제 상부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이틀 동안 밤낮 없이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한국에서 관찰한 모든 내용,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제 나름의 분석을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높은 시민의식,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저우 프로젝트가 실패한 주요 원인들을 명시했어요. 첫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 복제했을 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간과했다는 점. 둘째, 행정구역 간 협력과 통합이 부족했다는 점. 셋째, 시민들의 이용 패턴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현재 중국의 환경에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시민 교육과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한 후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상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상부에서는 3천억 위안을 투자해놓고 이런 결론을 내놓다니 어이가 없다며 결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투자한 수십억 위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제 보고서가 제시한 장기적 접근법은 상부의 즉각적인 성과를 원하는 기대와 맞지 않았죠. 특히 교통부 왕 국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한번 내리치더니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망을 건설했고 가장 빠른 자기 부상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국이 기술력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이 역력했어요. 중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생각하면 작은 나라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 부장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은 채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앙정부에 이미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제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치적 현실을 날카롭게 짚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장 부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일부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순화시키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위주로 작성하라고 제안했어요. 시민의식 같은 추상적인 요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것은 명령이지 제안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었어요. 그의 타협안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지만 모두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업무로의 이동이었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수저 후 프로젝트는 다른 접근법으로 재구성될 예정이었고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표면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교통공학과 도시계획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한 후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유학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 해결책을 찾으러 갔던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경험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